여보,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도 못 벌고 있으니 이제 내 짐 좀 덜어줘. 뭐? 당신이 좀 해보라고! 여보, 당신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도 못 벌고 있으니 이제부터 홀시어머니 대리효도나 하면서 내 짐 좀 덜어줘. 그 말은 칼처럼 날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평해서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침 식탁 위로 햇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나는 숟가락을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국에서 올라오던 김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 문장은 공기 속에서 식지 않았다. 농담도 아니고 감정이 섞인 투정도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고 정리한 말을 오늘 아침 마침내 꺼냈다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컵에 물을 따르며 손목을 한번 돌리고 가방을 챙길 생각을 하는 얼굴이었다. 그 태도가 이상하게도 가장 아팠다. 화가 나 있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 얼굴. 이 말이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계산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듯 오늘 할 일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듯한 무표정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이 집안에서 나의 존재를 대신하는 것처럼 들렸다. 아내는 그제야 잠깐 시선을 주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설명을 기대하지 않는 눈빛이라는 걸 알았다.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 이제 남은 건 내가 고개를 끄덕이느냐 아니면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느냐의 문제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이해 있으면 말해봐라는 여지조차 없었다. 그저 이해했지? 라는 확인만 있을 뿐이었다. 결혼 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의 장면이 문득 떠올랐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그 말은 믿음처럼 들렸고 선택을 존중받는 기분이 들게 했다. 누군가는 밖에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안에서 생활을 굴리는 일. 역할의 분담이라고 그때의 나는 굳게 믿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몇 년 동안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회사 사직서를 쓰던 날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난다. 8년을 다녔던 곳이었다. 팀장까지 올랐고 후배들에게 형님이라고 불리며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임신 소식과 함께 육아와 가사를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아내의 연봉이 더 높았고 커리어 전망도 나보다 좋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만두는 게 맞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때 아내가 건넨 위로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도 선택이야. 내가 선택한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후회를 밀어내려 애썼다. 아침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부엌불을 켰다. 아내의 셔츠를 다리며 구김이 남지 않았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고 도시락 뚜껑이 새지 않게 손으로 눌러보는 버릇이 생겼다. 장을 보고 병원 예약을 기억하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들에 먼저 반응했다. 수도꼭지 새는 소리, 현관문 잠금장치 고장, 형광등 깜빡임까지. 그 일들은 늘 말없이 이루어졌고 말없이 끝났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말이 없다는 건 불만도 없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처음 1년은 새로움으로 가득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아내가 퇴근해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을 때면 하루를 설명하는 재미가 있었다.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 마트에서 좋은 재료 발견해서 새로운 요리 해봤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며
아내의 반응이 달라졌다. 그래, 고생했네. 그 말은 점점 기계적으로 변했다.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대답. 관심보다는 의례적인 응대. 아내의 눈은 늘 핸드폰이나 노트북 화면을 향해 있었고 나의 이야기는 배경음악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말에는 설명이 사라졌다. 집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잖아. 시간 많잖아. 그 말들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하나하나 쌓여 나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내가 내려놓은 커리어도 선택의 망설임도 스스로를 설득하던 밤들도 없었다. 대신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한 줄짜리 정의만 남았다. 특히 아내의 승진 이후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저녁 약속이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늘어났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라는 문자가 오면 나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TV, 혼자 정리하는 식탁. 그 시간들이 쌓이며 나는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회식에서 돌아와 말했다. 오늘 동료가 그러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 편하긴 하지.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편해. 그 편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파트너가 아니라 편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효율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말은 그 정의에 찍힌 도장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말 속에는 내가 해온 시간이 없었고 돈도 못 번다는 문장 안에는 내가 포기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으며 대리효도라는 표현은 내가 가족이 아니라 업무가 되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시어머니.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내의 어머니. 나는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명절 때 잠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아내가 어머니 외롭게 계신다고 몇 번 언급했지만 그게 내 일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대리효도. 그 단어가 계속 입안에서 맴돌았다. 나는 사위가 아니라 대리인이었다. 아내를 대신해 효도를 수행하는 대체제. 그 역할이 이제 공식적으로 할당된 것이다. 아내는 외투를 입으며 덧붙였다.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드려야 할 것 같아. 청소랑 식사 준비 같은 것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시간 맞추기도 쉽잖아. 그 말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일정처럼 확인만 남은 문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내 의지인지 반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 집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었다. 일정은 내가 정리해서 보내줄게. 어머니 병원 스케줄도 있고 약 챙겨드리는 것도.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출근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톤.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릴 때의 그 목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아니라 지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현관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입안에서는 어떤 문장도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나도 힘들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당신 직원이 아니야. 그 말들은 늘 내 차례가 오기 전에 형태를 잃었다. 그 침묵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았다. 그 뒤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군가의 짐이 된 사람처럼. 식탁 위에 남은 국은 완전히 식어 있었고 김은 사라진 뒤였다.
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옮기며 물을 틀었을 때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이 집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소리처럼 느껴져서 잠시 그대로 두었다. 물이 넘칠 때까지도 손을 떼지 못했다. 넘치는 물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물조차 제자리를 넘쳐버리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걸까?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만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장보기, 병원, 저녁 준비, 그리고 이제 추가된 항목. 시어머니 댁 방문, 청소, 식사 준비, 병원 동행.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그 목록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의무, 대리, 짐, 그 단어들이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알았다. 오늘 아침에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자리를 다시 배치해버린 사건이었다는 것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으며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게 나인가?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다. 실제 않은 감촉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핸드폰 화면에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떴다. 어머니 주소 보냈어. 오늘 오후에 한번 들러봐. 냉장고 확인하고 필요한 거 사다 드려. 읽음 표시를 남기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알았어라고 쓸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줘라고 쓸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째각거렸다. 시간은 가고 있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깊은 균열이. 그 균열 사이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스며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은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이 문을 닫았다면 이 생각은 다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았다. 아직은 몰랐다. 어떤 문인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하지만 적어도 열쇠는 내 손에 쥐어졌다. 집을 나설 때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잡은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행위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손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그 상태로 서 있다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내 귀는 달라져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외출할 때도 대충 입게 됐다. 누구를 만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일 것도 아니니까. 편한 바지에 후드티. 그 차림이 점점 나를 규정하고 있었다. 집에 있는 사람의 복장. 계단을 내려가며 발걸음을 일부러 늦췄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집안에서 느끼던 답답함이 잠시 멀어졌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문득 생각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목적 없이 밖을 걸었을까? 장을 보러, 아이 학교에, 병원에.
늘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고 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 외출의 이유였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 댁. 정해진 목적지, 정해진 역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원 가는 아이들, 운동복 차림의 노인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나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게 더 정확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희미했고 그 흐릿함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선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도 되는 얼굴. 그 정도의 존재감이 지금의 나와 잘 어울린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다.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렸다. 이 길을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났다.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인사드리러 왔던 날. 그때 나는 긴장했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친절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셨다. 그때만 해도 나는 사위였다. 딸의 선택을 존중받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시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멈췄다. 이 몇 초의 망설임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벨을 눌렀고 짧은 소리 뒤에 문이 열렸다. 왔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반가움도 반감도 없었다. 예정된 사람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을 때 나오는 표정.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인사가 이 집에서의 내 위치를 다시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사위이긴 하지만 동시에 손이 필요한 사람. 가족이긴 하지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몸이 이미 외우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확인하며 잠시 멈췄다.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당연하게 이 집의 살림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질문은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끝까지 생각하면 감정이 따라올 것 같아서. 냉장고 안은 반쯤 비어 있었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고 반찬통 몇 개는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김치통을 열어보니 물김치가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혼자 계시니까 드실 게 없으시겠네. 중얼거리며 나는 버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일도 내 몫이 될 것이다. 장을 봐서 반찬을 해서 냉장고를 채워놓는 일. 우리 딸이 요즘 많이 바쁘지? 어머니의 말은 TV 소리에 반쯤 묻혀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았고 그 길어짐 속에서 내가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승진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아. 전화도 잘 안 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설거지를 시작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며칠치는 되어 보였다. 물을 틀며 생각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집에 있으니까. 점심을 차려 식탁에 올려두었을 때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평가도 판단도 없었지만 분명한 기준 하나는 담겨 있었다.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기준. 그래도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다행이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었고 고마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고정되어 있었다. 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역할, 집에 있기 때문에 당연해진 책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게 이 관계의 구조라는 걸 그제야 또렷이 느꼈다. 식사 중 어머니는 이웃집 이야기, 병원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응, 그러셨어요? 그렇네요. 내 대답은 패턴화되어 있었다. 대화가 아니라 반응이었다. 어머니도 내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약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복용 시간과 주의 사항을 차분히 설명하며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몇 번이나 눈길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이게 내 삶인지 잠시 맡은 역할인지 헷갈렸다. 아침 식전에 이거, 점심 후에 이거, 저녁에는 이 두 알. 잊지 말고. 나는 하나하나 메모했다. 약 이름, 시간, 주의사항. 그 메모가 쌓이며 내 삶에 추가되는 할 일 목록도 늘어났다. 이제 나는 시어머니의 약까지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 언제부터 이것이 내 역할이 되었을까? 누가 정했을까?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역할은 조용히 할당되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니었다. 가장 애매한 위치,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전구를 갈고 베란다 창문을 닦았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어머니는 TV를 보며 가끔 고생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고마움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도 진심인지 습관인지 알 수 없었다. 집을 나서며 어머니는 덧붙였다. 우리 딸한테는 굳이 말 안 해도 돼. 괜히 신경 쓰일까봐.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다른 의미로 남았다. 나와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세워지는 소리.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온 걸까? 효도? 대리? 업무?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몇 번이나 화면을 켰다 껐다 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가장 익숙했고 가장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며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목적지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내는 퇴근하지 않았다. 텅 빈 집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시어머니 댁 방문, 청소, 설거지, 장보기, 약 챙기기. 그 모든 일이 끝났지만 무언가를 성취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상을 차렸다. 아내는 하루 일과를 짧게 이야기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이에 내가 겪은 하루는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그 말만 꺼냈다. 아내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그래, 당신이 가니까 편하네. 그 문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아무 의도도 계산도 없는 말처럼. 그래서 더 깊이 박혔다. 편하다는 그 단어. 나는 편이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 아내의 짐을 덜어주는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약속을 어긴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점점 필요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저항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수행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를 지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그 일정함 속에서 나는 혼자 깨어 있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을까? 배신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누군가를 지목할 수도 없었다. 그저 관계가 나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아직 화는 나지 않았지만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무 고민도 없어 보였다. 당연했다. 아내에게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집안일은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돌봄을 받고 아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완벽한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나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저 불빛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 중에 나처럼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핸드폰을 들었다. 새벽 2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나 힘들어? 그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화면을 내리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무엇을 어떻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밀려날 수는 없다고. 그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생각. 변화의 씨앗 같은 것. 나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아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침은 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고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언제나처럼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정했다. 컵이 놓이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 모든 게 정돈된 리듬으로 이어졌다. 그 리듬 속에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다. 아내는 휴대폰으로 일정표를 확인했고 나는 김이 빠져가는 국을 바라봤다. 말을 꺼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지만 그 말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오늘도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 아내의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보고에 가까웠고 이미 결정된 일의 전달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나 스스로도 놀랐다. 괜찮지? 아내가 물었다.
그 질문은 짧았고 형식적이었다. 나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다. 괜찮지? 라는 말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라는 말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응. 그 한 글자가 나를 오늘 하루의 일정 속으로 밀어넣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아내의 시선이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어르신들, 보호자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들 사이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투명해졌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접수대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아들이 아니라 사위가 다 해줘.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균열이 생겼다. 이제는 아들조차 아닌 자리. 하지만 여전히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자리. 검사가 끝나고 약 처방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옆자리 사람에게 말했다. 요즘 애들이 바빠서 말이야. 그래도 얘가 집에 있어서.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고 동정처럼도 들렸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나의 현재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다. 집에 있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집은 더 이상 쉼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 역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공간처럼 보였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오늘 병원은 어땠어? 그 질문은 관심처럼 들렸지만 보고를 요구하는 말투였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으셨어. 늘 하던 대답. 늘 그렇게 넘어가던 말. 다행이다. 아내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크게 부서진 것도 아니고 요란한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붙어 있던 마지막 끈이 아무 소리 없이 끊어진 느낌이었다. 당신, 내가 불렀다.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긴장도 없었다. 평소처럼 내가 뭔가 말하려 한다는 정도의 표정.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아내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뭐가? 그 짧은 되물음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설명해야 하는 쪽이 언제나 나라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당연하게 모든 걸 내가 하는 사람.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 단순한 투정처럼 보일까봐.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내 말보다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아팠다. 지금 그 얘기해야 해? 나도 피곤해.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피곤함은 언제나 나중이었다. 아니,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피곤해. 그 말을 내뱉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른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집에 있잖아. 그 한 문장이 마지막이었다. 집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게 정리되는 순간 내 시간, 내 감정, 내 선택이 한 줄로 요약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분노가 소리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안쪽에서 천천히 굳어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해방처럼 느껴졌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나는 그 빛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어제의 말들이 아직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서로를 스치듯 지나쳤지만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말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아침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 자리가 이렇게 넓었나 싶을 만큼 식탁은 비어 보였다. 이 집에서 내가 차지하던 자리가 생각보다 얇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아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오늘 어머니 약 타야 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항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그 생각의 방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증거였다. 오늘은 못 가. 아내의 손이 잠시 멈췄다. 고개를 들었고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놀람이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다. 아직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일정이 있어. 그 문장은 내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다. 내 일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도 단단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당신 일정이 뭐가 있어? 그 질문은 의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 없을 거라는 확신 위에 세워진 질문. 있어.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면 설득이 되고 설득은 다시 나를 이전 자리로 돌려놓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움직였다는 걸 느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이상하게도 동시에 찾아왔다. 집안에 혼자 남자, 오래된 공기가 느껴졌다. 늘 같은 곳에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거창한 일정은 아니었다. 구직 사이트를 다시 열어보고 예전에 미뤄두었던 이력서를 수정하고 동네 도서관에 들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다. 도서관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써도 되는지 처음으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들.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썼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손이 잠시 멈췄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왜 안 왔어? 그 목소리는 섭섭함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오늘은 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짧은 침묵이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아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다시 조용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랐다. 이 조용함은 텅 빈 느낌이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처럼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긴 것도 아니었다.
다만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하루를 허락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렸다. 아직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가족의 구조도, 현실의 무게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선택이 생겼고 그 선택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는 늘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된다. 눈에 띄는 사건도 격렬한 말다툼도 없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 변화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 예전보다 말이 줄어들었다. 피곤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를 스치듯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그 눈빛 속에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집안에 묶여 있지는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나갔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왔다. 무엇을 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관계에서는 가장 큰 변화였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잦아졌다. 통화는 늘 짧았고 목소리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그 말에는 서운함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대답이 예전 같았으면 무례로 느껴졌을 말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침묵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반찬이 줄어들었다. 의도적인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빈자리들이 말보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고 나는 그 맞은편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았다. 요즘 많이 달라졌어. 아내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씹었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예전엔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 문장은 과거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다. 예전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려는 힘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표정에는 서운함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것. 예전엔 말 안 해도 다 했잖아.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아려왔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배려도 선택도 아닌 당연함으로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게 문제였어. 내 말은 낮았고 차분했다. 아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다물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단정적인 문장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아내도 나도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온도는 눈에 띄게 내려갔다. 대화는 줄었고 필요한 말만 오갔다.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모습은 마치 금이 간 바닥을 밟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주말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시선이 나를 훑었다. 얼굴이 좋아졌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본심이었다. 그래도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엔 더 신경 써야지. 나는 웃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거실에 앉은 어머니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불편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균형이 내가 빠져나온 자리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요즘은 내가 좀 이상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아내는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 둘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 제가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 담담함이 어머니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예전엔 말 잘 들었잖아. 그 문장은 칭찬처럼 포장된 통제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예전엔 제가 없었어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다. 아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굳었다.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간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침묵을 붙잡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균형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 불편함은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이상 버티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불편함을 되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지 새롭게 재편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식지 않았다. 차갑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유지되는 온도 같았다. 따뜻해질 수 있었던 순간들이 누군가의 선택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느낌. 아내는 저녁마다 유난히 늦게 들어왔다.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내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이 떨어졌다. 병원 진료비 내역이었다. 어머니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 아래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이미 정해진 구조 안에서 나는 빠져 있었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계산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아내는 그날 밤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 이제 내가 직접 처리하려고.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미 모든 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뒤늦은 통보. 그래. 내 대답은 짧았다. 그 짧음이 아내를 잠시 멈칫하게 했다. 그녀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끝까지 계산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요즘 많이 변했더라. 그 말에는 책임을 되돌리려는 미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되겠니?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마다 등장했다. 의무를 요구할 때, 침묵을 강요할 때, 선택권을 지울 때 나는 그 단어를 이제는 다르게 들었다. 연결이 아니라 굴레처럼. 그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 앞에 놓인 컵 하나뿐이었다. 아내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우리랑 거리 두는 것 같아. 우리라는 말 속에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는 즉시 알아챘다. 그 포함이 의도인지 무의식인지와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묶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거리둔 적 없어. 내 말은 조용했다. 다만 내가 감당해야 할 몫과 그렇지 않은 몫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야.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불리한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머니 일도 다 선을 긋겠다는 거야? 그 질문은 확인이었고 경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리는 거야. 아내는 웃지 않았다. 그 대신 표정이 굳었다. 그 얼굴에서 비로소 본심이 보였다. 이 관계에서 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며칠 뒤 아내가 말했다. 나 혼자서는 힘들어. 그 말은 솔직했지만 부탁은 아니었다. 다시 예전 구조로 돌아가자는 우회적인 요구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가슴이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죄책감에 결정을 바꾸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지. 그 문장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깨달음이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대답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또렷해졌다. 이제야 내 감정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느낌. 본심은 늘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 행동들을 이제야 연결해서 보게 되자 퍼즐은 너무도 쉽게 맞춰졌다. 나는 더 이상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쓰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이번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결정은 늘 요란하게 오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은 평범한 오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다. 집안은 유난히 정돈돼 있었다. 아내가 일부러 치운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정도는 언제나 준비였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다잡는 방식. 나는 그 정돈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예감은 들었지만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올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보다 등을 곧게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 자세가 이미 이 대화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조심스럽게 꺼낸 문장이었지만 이미 여러 번 연습된 흔적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시였다. 아내는 잠시 내 표정을 살폈다. 당황하거나 붙잡거나 설명하려는 기색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달라진 이후로 모든 게 불편해졌어. 그 말 속에는 너 때문에라는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제자리로 온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준비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그 말을 한동안 곱씹는 듯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머니 일도 완전히 선 긋겠다는 거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이 결정을 흔들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아내의 입술이 얇게 굳어졌다. 그 표정은 화보다도 실망에 가까웠다. 정확히는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얼굴이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질문이 이 대화의 핵심이었다.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오래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사랑과 계산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채 섞여 있었다. 당신도 선택하면 돼. 그 말은 차갑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내겐 처음으로 서로를 동등하게 놓는 문장이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노트 하나 그리고 오래 쓰던 시계. 이 집에서 정말로 나의 것이었던 것들은 생각보다 적었다. 아내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붙잡지도 소리내어 묻지도 않았다. 그녀 역시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돌아올지 모르겠어. 그 대답은 잔인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의 진실이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계단의 불이 자동으로 켜졌다.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분명하게 남아있던 건 이상한 평온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의 호흡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침은 여전히 찾아왔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속도로 해가 떴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은 아침이었다. 작은 원룸이었다. 침대와 책상, 의자가 전부인 공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비어 보여서 마음이 더 허전해질 것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 비어있음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출근하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속도를 느꼈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길지 않았다. 잘 지내?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를 밀어두는 행위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한참 뒤, 응, 잘 지내? 라고만 보냈다. 그 짧은 문장에 미련도 원망도 담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한 번 왔다.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낮 동안 도서관에 갔다. 이력서를 다시 다듬고 면접 일정 하나를 확인했다. 결과가 어떻든 이 과정 자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빵집에 들렀다. 평소라면 누군가의 취향을 먼저 떠올렸겠지만 그날은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랐다. 사소한 선택이었지만 그 안에 이제는 설명할 필요 없는 자유가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나와 내가 같이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노트를 펼쳤다. 예전 도서관에서 적어두었던 문장들이 떠올랐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그 아래에 천천히 한 줄을 더 썼다. 이제는 선택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오래 바라봤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빛들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밝히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중심이란 누군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라는 걸. 과거의 나는 늘 역할 속에 있었다. 남편, 사위, 보호자, 보이지 않는 노동자. 그 역할들이 사라지자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이름을 불러도 되고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루를 돌아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한 숨이 흘러나왔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돈이 생긴 것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위로 밤이 조용히 덮였다. 내일도 아침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침은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나의 삶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했다.